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그 일제강점기 이 시대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근대, 현대 이르는 그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요번 시간, 다음 시간이 대부분 주요 내용이 한의학의 순환,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억압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의학을 자각해서 한의학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자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딱 침략을 하면서 뭐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는 그런 압박이 좀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생겨서도 또 거기서도 또 한의학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나오다가 1993년부터 96년, 97년 이때까지 그 한약 분쟁이라는 또 커다란 상황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시기인데, 실제로 한의원을 하는 이런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때보다 지금 앞으로 가면서 계속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한의원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대도 정원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돌리는 거 어떠냐. 한의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의사협회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의대 교수들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뭐 정부에서는 정원을 뭐 몇 명까지 늘려야 된다, 몇 천 명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한의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한의사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의학이 어떤 많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략 알아보는 시간으로 요 한의학 순환에 대해서 한 300글자 정도로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 한 100글자 정도 이야기하고 한 200글자 정도는 내 생각을 갖다가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쓴 거랑 달라도 괜찮으니까 여기 쓴 내용이라든가 또 뭐 다른 내용이라든가 또 본인 생각들을 갖다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나와서 해줄래요? 마이크 가져가서. 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고요. 나와서 좀 해줘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동환. 열어줄게요. 예. 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이야기하시죠. 예? 됐죠? 예. 일단 먼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의학이 어떻게 순환을 겪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단계적으로 한의학을 억압하였습니다. 먼저 서양의학 지식만을 교육하고 동서의학 병행 제도에서 한의 진로를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한의학의 교육 기반인 동제의학교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의학도 억압받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한의학을 지켜내기 위해 민간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한의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한방과 양방의 병행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의료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받아주실래요? 자, 혹시 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나 질문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한방과 양방의 병행제로 유지되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이 유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방과 양방을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융합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식 제대로 말하는 거겠죠. 예. 중국에서는 양의사나 한의사 구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약을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쓰죠. 양의사도 한약을 쓸 수 있고 한의사도 양약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걸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또 뭐 다른 질문이나 또는 뭐 내 생각과 다른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 양한방을 병합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양한방 같이 병합이 아니라 같이 막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없었으면 중국처럼 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마 저렇게 양방이나 한방이나 경계가 없는 이런 쪽으로 갔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민국시대 의학하면서 민국시대 이후에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혹시 생각이 있나? 어려워요? 네. 자, 중국에서도 보면은 중국 의료 제도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마이크가 또 먹통이냐? 마이크는 뭐 계속 말썽을 피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네, 마이크가 이게 또 채널이 지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그 중화민국이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보면은 중국과 대만이 있죠. 두 개 나라로 갈라졌는데 뭐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때도 일본에서 그 제국주의 침략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도 많이 침략을 했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그 청나라가 망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런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세력다툼을 했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대만 쪽으로 중화민국은 대만 쪽으로 밀려났고 중국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전엔 중공이라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 다 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등수평이 아니라 누구야? 모태동에게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중화민국 거기 그 정부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거의 뭐 매천리 행군을 할 정도로 계속 쫓겨다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무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약으로 치료도 하고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또 한약으로 치료가 되는 효과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 제도가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서양의 어떤 그 나름대로 문물 이런 것이 동양의 어떤 이 정신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 문물이 모든 것이 일단 서양 문물은 다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나름대로 개념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에서도 이 한약을 갖다가 폐지하지 않고 한약을 살려주게 된 것은 그 모태똥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 무리가 쫓겨 다니면서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할 때 가장 도움을 줬던 것이 전통의학적인 방법, 한약을 써서 치료됐던 이런 경험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의학을 발양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은 분명히 있겠죠. 거기다가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전통의학, 우리 한의학이라는 것들로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이 전통의학을 갖다가 다 연구해서 계승 발양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도 이 빠지지 않고서는 같이 의료 체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공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한약을 한의사도 양약을 쓰고 양의사도 한약을 같이 쓸 수 있는 나름대로 이게 이제 편리한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1950년대부터 그 중국 각지에 중의과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각 성마다 중의과 대학을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50개의 그 중의과 대학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고, 중의과 대학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도 또 같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의과 대학, 중의과 대학 같이 만들어서 의학도 발전하고 한의학도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렇게 누구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얘들이 그 우리나라 지들이 먼저 그 일본에서 그 서양의학으로 모든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도 그 제도를 바꾸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한의학을 억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것이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발표를 또 한 장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나오세요. 자, 이름이 이민석이요. 얘만 노란색. 너무 특성을 말해주세요. 예, 이야기할게요. 또 어디 갔냐? 일제강 미안해요.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말살 정책 또한 시행되었습니다. 한의사를 의학을 배우는 생도로 격화시키고 한의학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저는 그렇게 억압받던 상황에서도 한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쓴, 예를 들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진행하신 한의사 강우규 선생님이라거나 통속한의학 원론의 저자이신 조원영 선생님과 같은 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사는 언젠가 반복될 텐데 제가 한의사가 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질문이라든가 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한의사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저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네? 만약에 일제 강점기처럼 나라끼리 이렇게 싸우고 한의학을 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우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는데요. 실패하시긴 했는데 저도 그런 것처럼 네,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네. 역사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이렇게 이야기 해줬는데, 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이렇게 쓰는 거는요, 이렇게 쓴 거 있죠. 요거는 크로마 X라고 해서 그 AI 있죠. AI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한약 순환에 대해 300글자로 설명하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다시 순환에 대해 100글자로 설명하고 소감 200글자 써라 했더니 아마 이렇게 써주고 요거는 소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수준이나 좀 이렇게 한 거나 보면은 둘 다 구체성이 없죠. 구체성이 없어요. 자, 일제강점기 한의학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한의학을 비과학적으로 간주하고 한의학을 탄압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비과학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의학 발전 저해하는 거다. 한의학 전통 끊길 위기에 처했다. 탄압에 맞서서 노력했다. 이런 노력을 한의학 발전할 수 있었다. 요거나 이렇게 쓴 것이나 뭐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어간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큰 차이가 안 나죠. 좀 더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300글자여서 아, 그래도 300글자여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 쓸 게 아니라 이런 예 등을 해서 그 예를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하면은 좀 더 좋은 이런 답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런 걸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암기한 거 내가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한의사가 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진짜 한의사로서 한의학을 진짜 잘하는 한의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 맞았다 틀렸다? 자꾸 내가 틀린 부분 지적당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써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누가 발표 좀 하실까요? 아까 이렇게 했죠? 예, 이름이 뭐였죠? 노종훈입니다. 예, 찾아줄게요. 예. 아래 있었어. 예. 네, 발표하겠습니다. 일제는 침략 초기부터 한의학 교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의학을 단계적으로 말살시켰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의생제도라는 것을 신설해서 한의사의 지위를 일반 양의사에 비해서 격화시켰습니다. 이 한의사들은 동제의학교를 세워서 한의학 교육을 시행하거나 또는 대한의사통합소, 전선의회와 같이 협회나 단체를 조직하고 그 협회나 단체에서 학술지를 발간하고 집단행동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한의사들이 연구활동과 학술지 발간 등이 계몽운동으로서 한의학 개성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요. 한의학도 이에 동참해서 그 서양의학에 대응되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지식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헌영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는데요. 이분은 통속 한의학 원론을 저술하는 등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한의학 논설을 기고해서 민중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통속 한의학 원론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읽어보셨나요? 네. 근데 통속 한의학 원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네. 조원영 선생이 갖는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조원영 선생이 혹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시인 조지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승무. 조지훈 시인의 아버지가 바로 조원영 선생인데요.
재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학의 지위를 의사와 같이 의료인으로서 격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만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셨는데요. 그 북한에서는 죽을 때까지 198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그 고려 의사의 지위는 그 북한 양의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원영 선생이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됐고요. 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글자 수가 한 300개도 좀 넘죠? 예. 좀 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쓴 내용인데, 글자 수가 좀 넘은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요, 요 앞부분 두 문장 자체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앞부분 두 개가 유사하니까 요걸 갖다가 하나로 좀 줄여주면서 글자 수를 좀 더 줄이면은 좀 더 편안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많았는데 좀씩 줄이면은 300글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내용이 되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라고 간략히 써줬고 거기다 내 소감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썼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기 위해서 이 정도 썼다 하면은 거의 그냥 만점을 다 줘도 될 만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조원영 선생뿐만 아니라 조원영 선생 같은 경우는 뭐 30년대, 40년대 이때 굉장히 이 신문을 통해서 그 한의학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도 쓰면서 그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에서도 한의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인 지식을 배제하고 한의학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이런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통속한의학 원론 지금 보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부담 없이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이야기했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죠. 네,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 네, 이름이 뭐죠? 박? 야, 이걸 가져가요. 그래야 내가 찾지. 네. 여기 없다. 어디 갔냐? 깨내서 위에 있나 봐요. 아닌가? 거기 있어요. 예. 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며 한의학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컨대 칙령이나 대한의원관제 등을 통해 교육제도를 봉쇄했고 진료제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국가의료 체계가 한의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제 침략 이후에는 서양의학 위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한의계는 동제의학교나 대한의사총학소 등을 조직해서 한의학설의 부흥과 한의학 재건운동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억압과 순환 속에서도 한의학을 보존하려 노력했던 선주들의 정신을 본받아 저 또한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의학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며 한의학의 효험을 알릴 것이며 그 친숙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발표했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없네요. 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300글자 정도는 뭐 전후 되겠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면 더 좋아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에서 소통하며 한의학 효험 알리고 친숙성 고취시키기 위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한약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랄까, 그 다음 양약에 대한 친근감, 이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친근했을까? 지금 시대가 아니라 1930년대, 이때 일반 대중한테 더 친근한 약이 한약이었을까, 양약이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과연 어떤 약이 더 이 친근한 약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 이 당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면서 한약을 홍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다면은 환자들한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한테 딱 맥을 잡고 진찰한 다음에 화병인데요 하면은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화가 뭔가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화병이다 풍이다 하면은 무슨 말인가 대략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약을 전공하지 않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딱 맥 잡고 어이구 너 화병인데 너 풍병인데 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옛날 사람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 생각을 가지고 옛날 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의학에 대한 어떤 친근감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학생 때 보면은 그 의료봉사 가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그냥 우리 용어 풍이다 한이다 뭐다 이런 얘기해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가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원소리인가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1930년대 40년대 이때쯤 되면은 과연 그 일반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한의학에 대한 호감이 더 좋았을까? 양약에 대한 호감이 더 좋았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한약에 대한 호감은 계속 있었고 양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값만 따져도 양약값이 훨씬 더 비싸겠죠. 우리나라의 양약값이요. 의료보험이 된 다음에 싸졌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한의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됐고 그랬겠죠. 그런데 의료보험이 되면서 의사들이 거의 다 망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시대가 변하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된 다음부터 양약이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엔 돈이 많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더 전체적인 생각들을 해주면은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을까에 대한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주면 좋고요. 좀 전반적으로 다들 뭐랄까 좀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더 해주면은 좀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발표 좀 하실까요? 자, 발표할 사람 좀 나와주시죠. 그래, 내가 하겠다 하고서 또 도와주네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민. 김민규? 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단계적으로 한의학을 억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99년 반포된 칙령에서 그 서양의학 지식만을 교육하고 한의학의 배출구를 봉쇄했고, 그다음 1907년 대한의원 관제에서 동서의학 병행제도에서 한의 진료를 폐기하고 서양의학 단일제를 실시해 한의학을 관제에서 없앴습니다. 또한 일제는 1907년 광의원과 의학교를 철폐시키고 새로이 대한의원이 설립함에 따라 대한한의사
저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일제가 1907년 광해원과 대한 한의교를 철폐시킨 것에 맞서서 한국 한의사 쪽에서는 새로 대한의회를 설립해 대한의사 총한의소를 결성한 다음 저항했습니다. 그 민족의 문화를 일제 강점기에 발전시키려 했음에도 현재까지 한의학이 이렇게 전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 한의학이 그 국민들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투쟁이 큰 공헌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혹시 내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예측해서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내 입장에서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할 때, 아까 금방 앞에 몇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때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일단 이 첫 문단 마지막 문장이 좀 상당히 어색한데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좀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의원이라고 해놨잖아요. 대한의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대한의원에 대해서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서 있는 사람 말고 못 찾으니까. 자, 누가 찾았어요? 찾은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대한의원 잘 들어보세요. 예. 대한의원은 1907년에 대한제국 내부소아관이 서양식 병원인 광제원, 의학교 부속병원, 국내부속원, 대한국 적십자병원을 통합해서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신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의원이 여기서 쓴 것이 약간은 좀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어디서 가져왔겠죠. 인터넷에서 가져왔겠죠. 이 가져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져오는 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건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좀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걸 갖다가 우리가 고쳐놓아야지 안 고쳐놓으면은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막 아무렇게나 써놨던 이런 이 블로그 글이나 뭐 카페 글이나 이런 데에 일반인들이 보고서는 다 잘못된 한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딱 그렇게 되잖아요. 긁어왔는데 이 긁어온 부분이 정확한 거 아닌가 모르고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챗 GPT나 뭐에서 물어보면은 이 대한의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주면서 대한의원에 대해서 금방 검색한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써주면 자기 소감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써주면은 좀 더 좋을 것. 예, 들어가서 좋아요. 예. 좋을 것 같았고 대한의원이라는 것은 지금 뭐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 대한의원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지금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 대한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시기에는 계속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어떤 이 상황들 이걸 갖다 많은 부분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반발에서 새로운 게 생기게 되면은 또 일제에서 또 그걸 억압적으로 또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본 사람들이 또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졸지에 그 한의학이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한의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서 또 이게 한의학을 진흥시키는데 또 같이 연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만 가지고 그 한의학을 연구하면은 이 총독부나 이런 데서 자꾸 태클을 걸어왔는데 일본 사람들 딱 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겨나게 되는 이런 것들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의학계 자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우리가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변경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죠. 명목상은 참 좋죠. 자, 미신적인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을 타파하고 좀 현대적인 발전된 방향으로 나간다. 지금 한의학도 똑같아요.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이런 명목하에 보면은 거의 뭐 실험 논문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실험 논문들 보면은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명분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한의학이 과학화가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거의 약물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도 보면 약물 실험 내용 자체가 그냥 거의 약은 한약을 쓰지만은 실험 방법 자체는 다 양방에서 하는 이런 과정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좀 더 한의학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갖다가 좀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안 되고 있겠죠. 쉬웠으면 벌써 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거라도 해야 되죠. 그래야 한의학이 좀 더 현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의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입학하는 친구들은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우리 한의학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과학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귀결이 됐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 1950년대 재헌 국회에서 또 한의사를 없앴어요. 법제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서 한의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의사를 없애기 위해서 한의사라는 용어를 없애다 보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원현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하면서 한의사를 없애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증언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50년대, 53년대 이때 두 번에 걸쳐서 또 한의사 제도를 없애려는 이런 기획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일제시대 어떤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죠. 일제시대에 보니까 이런 것을 양방으로 통일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제 제도에서도 이제 한의사를 없애고 양의사를 통일하자 라고 했던 것을 많은 또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대국민 홍보도 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청원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의당이 좋은데 왜 없애냐? 나는 아직도 한의학이 더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한의원 매출 자체가 떨어지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한의학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일반 대중들한테 더 친근한 이런 의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뭐 양방이나 한방이나 지금 그 왕진 가는 게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죠. 왕진을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왕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그것도 돈이 많이 안 돼요. 왕진 한번 갔다 오면은 그 환자한테 4만 원인가 얼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의원을 비고서는 거기 왕진을 갔다 온다 할 때 4만 원 받고서 갔다 오겠느냐 하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많은 환자들이 그 한의학을 갖다 좀 더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이 왕진 제도를 갖다가 권장을 하니까 한의사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이 호감도 또는 뭐 이런 걸 갖다 높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빠지면 좀 불편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첩약의보 2차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정부 회의에서는 다음 차수를 미루기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 양의사들은 한약 처벌 의무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한의사들은 51대 49인가 요걸로 찬성을 했어요. 요번 처벌범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한의사들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49%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요걸 잘못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한약 보험이 되고 있죠. 엑스라든가 침 같은 건 보험이 되고 있어요. 이 보험 수가가 처음 들어가면서 너무 형편없이 낮았죠. 수가가. 그러니까 형편없이 낮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진짜 형편없이 낮은 수가를 가지고서는 그 보험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방의무가 되면은 나중에는 처방도 의약분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의료 일환까지 가게 된다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를 해요. 또 아니다. 지금 당장 젊은 한의사들이 먹고 살고 없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51%가 그걸 찬성을 했고 49%는 아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한약 말살 정책인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해줘야 되고, 지금 한의사 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협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다 한의학 발전에 관련돼서 의견들이 다 각기 다를 것이죠. 이런 다른 의견들이 어떻게 해서 또 통합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지금 협회에서도 좀 약간 아쉬운 게, 뭐 예전 협회도 계속 협회마다 우리끼리 어떤 대화하는 통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투표 걸고 회장 담화문 내고 회장이 담화문 내고선 그거에 대해서 자 투표할 테니까 투표합시다. 서로 찬반 토론이 없다는 게 참 문제죠. 아, 의료보험 해야 된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반대파가 49%면은 굉장히 많은 표였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튀기에 싸웠어야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웠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담화문 내고서는 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쉽죠. 그게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결국 나중에 가봐야 알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우리끼리 어떤 이 의견 수렴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혹시 뭐 협회일 같은 거 뭐 한다 할 때도 보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의견들이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대 이 표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편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뭐 정치에서도 완전히 싹 나뉘는 것처럼 너무나 갈리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그렇게 갈리는 것이 너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하려면은 나랑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들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에 내가 찬성도 해주고 반대도 하고, 지금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잘한 건 가만히 있고 못한 거에 대해서만 막 너무 헐뜯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한의사협회도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웠다는 거. 그냥 반대편이면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공청회를 한 뭐 10번이고 몇 번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오면 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환자하고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금방도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 의견 제시하는 거, 이런 의견 제시가 좀 더 구체적이면 훨씬 더 좋겠죠. 아, 한의학이 발전해야 돼.
이런 의견보다는 한의학의 발전 방향이 앞으로 한의학에 AI를 도입해서 한의사들이 없어져 좋으니까 한의학 발전을 AI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고 그 AI에게 우리 지식을 갖다 딱 넘겨주자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좀 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의견에서 또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나올 수 있죠.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한 거를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발전 방향으로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그 한의학이 좀 순환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자, 로그아웃 좀 해주시고 컴퓨터 끌 수 있으면 꺼주시고 의자 집어넣고 나가주세요. 예. 수업 마칠게요.